네, 국감도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복귀를 결정하면서 국회는 다시 나흘 만에 정상화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상임위로 갈수록 더 치열해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 움직임 아마 최고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과연 기싸움 그리고 진실 공방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부터 정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감에 복귀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나흘 만에 복귀인데 자유한국당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지난 26일 날 이제 박문진 이사 2명을 보궐 선임하는 부분에 항의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론이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일단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안 자체가 과연 국정감사를 제1야당이 보이콧할 정도의 사안이냐라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국정감사가 내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예산 관련된 시정연설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이 보이콧을 철회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지금을 놓치면은 자칫하면 그때까지 계속 흘러간 마땅한 어떤 국면 전환의 흐름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판단 속에서 일단은 복귀하자라는 쪽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고 그럼에도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뭐 예를 들면은 남성 의원들은 검정색 넥타이 또 여성 의원들은 뭐 검정색 옷을 입고 이런 이 방송 이 장악 부분에 대한 항의 표시를 계속하자 뭐 이런 결의를 하면서 오늘 이제 철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올해서만 두 번째 국감 보이콧이었는데 둘 다 사실상 뭐 큰 성과는 없이 또 복귀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이제 국감 보이콧 얘기 나왔을 때는 국회에서 그랬을 때는 셀프 회군이다. 빈손으로 출근했다 그랬는데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의 경우는 국정감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돌아볼 때 과연 국감 보이콧을 결정했어야 됐는가.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그의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이 펼쳐졌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고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일했는가를 1년 전체의 추수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일정을 그 방통위원 두 사람 박문진 이사 두 사람의 임명 문제로 과연 보이콧까지 갈 일인가. 결국은 허물어지고 있는 보수 진영 그리고 그동안의 여론의 지지를 받아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공영방송 두 군데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굉장히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칫하면 그런 언론의 우군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결정을 했던 것이 저는 국감 보이콧까지 갔던 게 정말 치명적인 정치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늦게라도 복귀는 잘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이 아주 이렇게 계속 엇갈리는 부분들. 왜냐하면 계속 빈손 정치는 역시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성과 없이 계속 나갔다가 복귀하고 이랬을 때는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는 보수 진영의 이런 지지율 하락에 더해서 현재 통합 문제를 놓고 아주 내부에 홍준표 대표와 친박 의원들 간에 거의 대결이 지금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도 지금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정말 믿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좀 찾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열려 있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그런 국정농단에서 그런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수 정당이 제자리를 잡아주길 바라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마 국민들께서는 야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잘 복귀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국감에 사실 출석하지 않았던 게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됐었는데요. 그 사안이 이 자유한국당이 빠진 국감장에서 몇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했던 얘기입니다만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나왔던 고성과 막말, 특히 이번에는 피감기관인 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감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은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아니 증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증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하세요. 증인이 그러면 안 주의하시라고요.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까? 그런 거 미리 주의 줘서 안 가고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계속 검사하셨고 공직에 계셨고 지금 어디다 대고 항의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아니 되나요? 지금 잘했다고 증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냐고요? 뭘 잘했어요?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아니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네, 국감장이었습니다. 국감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두 가지를 저희들이 같이 편집을 해서 좀 그런데요. 두 가지를 하나하나 짧게 분석을 하죠. 하나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총에 보이콧하고 있는 의총장의 뭐 그냥 이 피감기관에서 설명하다가 물론 쉬는 시간입니다만 거기를 가서 지금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고영주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의총을 간 거죠. 그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는 그 당시에 이 삼각김밥 같이 먹고. 네, 김진태 의원이랑 삼각김밥 같이 먹으면서 뭐 사진 올리고 뭐 있고 김진태 의원은 보니까 고 이사장 힘내세요 뭐 이런 글도 올렸던데,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국감을 보이콧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걸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 그 MBC의 사장 선임권을 갖고 있는 박문진 이사장이 갔다라는 부분은 일단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고 이사장이 아까 법에 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데 법의 규정을 떠나서 지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국정감사 보이콧을 논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갔다. 그 자체가 일단 좀 부적절하다고 봐야죠. 예. 뭐 특별한 반론이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갔죠.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대로 했으면 우리나라 적화가 됐을 것이다, 공산화됐을 것이다. 뭐 이런 과거의 발언에 그 전혀 뭐 어떤 변화가 없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또 해서 논란이 됐어요. 사실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이 박문진 이사장이라면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안을 볼 때 최소한도 그 사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언론의 그런 중립성,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박문진 이사를 선정할 때도 아주 이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 활동을 했다면 3년 이내에 최근 탈퇴해서 그 이후에 활동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이 사실상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보수 진보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국민의 공기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고영주 이사장의 경우는 과거 이제 2013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박문진 이사장이라면 최소한도 지금의 국가 지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품격은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입법부가 하는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입법부에 대해서 최소한도 예의와 또 이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품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현직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물론 그분이 과거 공안검사 출신으로 자신의 이념적 노선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의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또 현직 대통령과 입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예의는 지켜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저기 검사 출신이고 박문진 이사까지 하신 분이 이른바 뭐 개념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의도를 가진 행동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하나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박문진 이사장에서 물러나도 이사직은 계속 유지하겠다.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고영주 이사장은 일단 지금 이제 그 아까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됐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고 이사장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확증 편향이라고 할까요? 어떤 확신, 자기 확신 이런 것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인물이 이제 박문진의 이사장으로 갔다라는 그 자체가 좀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이사장 직에서는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 박문진 법에 보면은 이 박문진 이사의 임명은 방통위에서 한다.
라고만 돼 있고 그 이사의 해임 부분에 대한 규정이 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임명이 임면까지 포함하는 것이냐 이제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 논란이 그 되는 부분과 거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조금 붙는 것이 이제 여권에서는 과거에 KBS 정현주 전 사장 해임되는 과정을 들면서 임명이라는 그 속에 있는 이른바 인면 해임까지 포함돼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그 KBS와 MBC는 지배구조 자체가 다른데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서로 맞붙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어떤 경우든 현재 이제 9명 이사 중에 예. 이미 구도가 이제 5명이 여권 인사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그 여권 의도대로 어떤 부분을 가져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고영주 사장 이사로 남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어떤 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사까지 좀 물러나줬으면 하는 게 현재 여권의 생각인 것 같고 예. 야권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게 분명히 법에 그런 규정도 없는데 물러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고기 사장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MBC 관련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바로 오늘 오전에 김재철 전 MBC 사장 그리고 박문진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뭐 혐의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해설을 좀 부탁드리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공영방송 장악 의도 국정원에 그러니까 뭐 PD 수첩이라든가 또는 뭐 출연자 껄끄러운 프로그램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퇴출시키고 출연 못 시키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 한직 보내고 이게 다 이제 일련의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서 국정원과 김재철 사장이 긴밀히 협력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엄기영 사장 2010년이죠. 엄기영 사장이 사퇴를 하고 김재철 사장이 임명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그 위에 지속적으로 인사가 사실은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뭐 현직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갑자기 뭐 스케이트장 관리하고 뭐 식빵 교육받고 하면서 현직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사실은 다들 의아해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PD 수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시사 프로로서 인기 있었던 프로들이 갑자기 폐지되거나 없어지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짚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국정원 TF에서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MBC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정원의 개입과 관여 여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임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검찰이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에 오늘 이제 아침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이 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 부분의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 거고요. 당시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동안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인 MBC의 시청률 또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예. 뭐 최근에 그 야당 의원들이 고영주 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내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뉴스 보도가 한때는 뭐 최고의 보도율을 시청률을 자랑했지만 2%대까지 하락했다. 그리고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높아졌다는 얘기를 지금 이 불신임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그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게 될 내용들은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고 보수든 진보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신뢰받고 공정한 그런 뉴스를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이번에 좀 바로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회 국감 상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8억 원대 지분 증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자의 장모죠, 외할머니죠. 딸의 입장에서는 외할머니의 그 건물, 이 건물을 8억 원대 뭐 지금 시가로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25%의 지분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돈은 어떻게 구했느냐라고 했더니 할머니한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2015년 11월 달에 그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그 장모로부터 이 4분의 1씩 이 충무로에 있는 상가 건물의 지분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로 치면 한 8억 5천만 원 남짓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기되는 게 일단 첫 번째 하나는 이게 10억 원이 넘는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 세율이 40%입니다. 근데 10억 원 이하로 떨어뜨리면 30%로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 딸을 이 증여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딸에게 증여를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엄마를 건너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홍 후보자 측에서는 외할머니가 딸한테 그 외손녀한테 주려는 의지가 강했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또 딸 입장에서 이 지분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금액이 약 2억 2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럼 그 당시 받았을 때 2015년 11월 달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5학년생이 뭐 돈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2억 2천을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냈다. 차용증까지 써서. 네, 차용증까지 써서 냈다라는 게 이제 이 홍 후보자 측의 이제 주장인데 그 부분이 결국 이제 그 사실상 그냥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을 갖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2억 2천을 딸이 그럼 만약에 그냥 받아서 냈다고 하면은 거기 이제 3천만 원 정도의 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치 빌린 것처럼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평소에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했던 홍 후보자의 그런 언행과 이런 증여를 받는 과정, 또 딸한테 넘어가는 과정, 또 세금을 내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 대표적인 뭐 진보 경제학자였고 지난 뭐 국회의원 시절에는 바로 이런 편법적인 증여 상속을 막기 위한 법안까지 냈던 분이 정작 본인이 자기 딸 재산 상속 증여할 때는 가장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인 뭐 딸이 내가 딸한테 2억을 빌려줬고 아니 초등학교 5학년한테 돈 2억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이자 갚으라고 하는 그게 과연 정상적인 그 행태인가 뭐 다른 걸 떠나서요.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청문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통과 가능성은 뭐 저는 반반 정도 그래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이 부분이 불법은 없었지만 이런 편법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경제 철학 그리고 정말 잘못된 부의 대물림이라든가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편법 문제 특히 우리 재벌기업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해왔던 경제 철학을 가졌던 분이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 일을 실행을 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증여세를 제대로 냈다면 세금을 내고 그런 관련 절차를 했다면 불법은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국민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부분이 만약에 국민들께서 용인해 주신다면 그리고 홍종학 의원이 전 의원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뭐 과정들을 본다면 어쨌든 우리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고 건전하고 투명한 경제를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해왔던 정책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이 편법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고 국민들의 납득을 받지 못한다면 뭐 낙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뭐 잘못된 일이라든가 또는 불법이 없었다면 그래도 그동안에 이 국회 관행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의원 출신들이 낭만한 일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사실 그동안에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들끼리는 그걸 꼭 봐줬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선거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통할까요? 동료 의식이 그동안 작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역 의원 5명, 전직 의원 2명, 7명이 지금 내각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홍종학 후보자가 처음에는 뭐 무난하게 잘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점점 이게 좀 기류가 약간 좀 두고 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 특히 이번에 그 학벌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서가 문제가 과거에 됐었죠. 98년에 썼던 저서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서울대를 가라. 어떤 이 명문대를 안 나오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저는 이게 굉장히 불을 지르는 표현들이거든요. 이것이. 특히나 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벤처라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그러한 기득권 이런 것들을 깨면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 사회의 어떤 창조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그것과 홍종학 후보자의 이런 부분이 배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유한국당 상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친박 청산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마 홍준표 대표 미국에서 돌아오면 서청원 의원과 뭔가 큰 어떤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예상들이 있는데요. 일단 홍준표 대표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사람하고 정치 같이 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마는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네, 양측의 기싸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뭐 치열한 대결 양상으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권을 쥐고 있고 당학을
당을 장악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구지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허. 듭니다. 물론 그러나 거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녹취록,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녹취록,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 뭐 지지율도 뭐 하락하고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 부분이 사실은 내년에 지방선거와 그 이후에 이 세력을 만들고 보수 진영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뭔가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굉장히 보수 진영은 어려움은 커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친박 진영이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그런 그림, 이 네트워크 연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보수가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과거와의 이 친박과의 절연, 그런데 그 농도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지, 예. 서청원 의원과 또 최경환 의원, 소위 말하는 친박 의원들의 일부라도 과거와 절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고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의 최고위원 그리고 당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등장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최근에 발언 내용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 간의 이야기, 항소심 가서 윤승모가 이 이제 등장하는 이제 돈 전달했다는 분이죠.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 이러한 전화 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국민의당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있다라고 한 게 지금 며칠째 됐는데 글쎄요,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 서청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용주 의원도 마찬가지고 있으면 공개를 해야지 공개는 안 하고 마치 뒤에서 뭐 이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부분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의원 아닙니까? 제3자 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에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고 있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약간 이제 홍준표 대표는 2015년 4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1심 판결 전입니다. 요 지금 이용주 의원이 얘기하는 건 항소심 앞둔 얘기거든. 한 1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과연 녹취록 자체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를 가지고 서로 좀 시기나 이런 것을 헷갈려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있다면 빨리빨리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신화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